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 기능사 필기 요점 정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과목인 전기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가 2020년도에 출제 경향에 맞추어 다시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요점 정리 내용은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자료실, 그 중에서 유튜브 자료실 등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트에 들르셔서 PDF로 다운받으신 후에 프린트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하셔서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편하게 이제 프린트해서 갖고 다니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몇 가지 보완된 사항들이 있고 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삭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발생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전자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즉, 전기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바로 자유전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이 전기가 대전됐다라고 하는 상태, 특히 대전 중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중에서 자유전자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전자가 양성자보다 더 많을 때 이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되죠. 이 대전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오는데 최근 문제에서는 마찰대전, 방리대전, 유동대전, 기타 다른 대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보통 마찰대전이 가장 많이 알려진 건데,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옷을 벗을 때 옷과 옷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두 물체 사이에 마찰로 발생하는 전기다라고 하고 마찰전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방리대전도 있습니다. 서로 밀착되어 있다가 떼낼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샀는데 이렇게 비닐로 덮여 있는데 이 비닐로 덮여 있는 것을 떼어낼 때 정전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방리대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액체류가 있는 파이프 등에서 내부에서 어떤 액체가 이동하게 될 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유동대전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분출대전, 충돌대전, 그리고 진동대전, 유도대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전기량은 기호로서 Q를 사용하게 되고 단위로는 쿨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Q는 12C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전기량이 12 어떻게 됩니까? 쿨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호로는 Q 그리고 단위로는 쿨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1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것을 읽습니다. 1 일렉트론 볼트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수로서 역시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 킬로그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의 흐름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전류의 흐름이고요. 실제로 전자는 반대로 가게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류, 전기량, 시간의 관계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기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때 단위는 쿨롱이 되는 겁니다. 이 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반듯하게 가느냐 왔다 갔다 가느냐에 따라서 직류와 교류로 나누게 되는데,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 1 전기량은 역시 전압 V는 이 W를 Q로 나눈 것, 즉 한 1을 어떤 겁니까? 전기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일 W는 우리가 QV라고도 하게 되고 W는 VQ라고도 하게 됩니다. W는 밥의 Q 이렇게도 예전에 암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위는 당연히 이제 볼트가 되겠죠. 기전력은 보통 우리가 전압을 표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힘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고, 보통 여러분들이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1.5V인데 자, 이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의 기전력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표현이 됩니다. 저항 R은 로 A분의 L이라고 해서 고유 저항에는 비례하고 길이에도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고유 저항의 단위로서는 옴메타가 있다는 것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항률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 도전율 또는 전도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기호는 우리가 이것을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단위는 모 퍼 메터, 모 퍼 메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율은 역시 시그마, 그리고 이것은 로 고유저항분의 1로 공식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1옴미터라고 하는 것은 10의 제곱 옴 센티미터와 같게 되고요. 이것은 10의 6제곱 그 다음에 옴 제곱 밀리미터 퍼 미터와 같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가끔 나오게 되고요. 다음 중 이것과 같은 것은 부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컨덕턴스와 저항이 있게 되는데 이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이게 되죠. 또 반대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컨덕턴스의 역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어드미턴스는 우리가 임피던스분의 1을 어드미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임피던스의 역수가 바로 어드미턴스가 되는 것이죠. 저항률이 큰 순서대로 나타내게 되면은 일단 납은 저항이 크고요. 그 다음에 백금, 그 다음에 텅스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전기 저항이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증가하니까 그래프로 그리게 된다면 여기 이 X축을 우리가 온도로 하고 Y축을 저항이라고 했을 때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 전류, 저항의 세 가지 삼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옴의 법칙이 되는데요. I는 R분의 V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는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죠. 직렬 합성 저항은 모두 다 저항을 더하게 되면 됩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반면에 병렬 합성 저항인 경우에는 저항 하나 분의 1 더하기 저항 2개 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쭉쭉 여러 개 있을 때 쭉 가게 되고 이것 전체 분의 1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항이 2개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2개 저항의 합분의 2개 저항의 곱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옴과 4옴짜리가 있다면 2 플러스 4분의 2 곱하기 4가 두 저항의 병렬 접속 시 합성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항이 3개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되게 될까요? 저항이 3개 있을 때 저 위에 있는 공식을 유도하게 되면은 하나, 둘 곱하고 더해서 하나, 셋 곱하고 그 다음에 둘, 셋 각각 1, 2번, 1, 3번, 2, 3번을 곱한 것을 더한 것분에 모두 다 곱한 것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세개 합성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고요. 우리가 키르요프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을 통해서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법칙이 전류 법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지를 N개, 여러 개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은 내부 저항에다가 외부 저항을 더하면 되고요. 분의 우리가 개수 곱하기 한 개 전지의 기전력을 곱하게 되면은 전체 기전력이 되죠. 자, 이것이 결국에는 R분의 V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각종 단위로서는 투자율은 헨리 퍼 미터, 유전율은 페러드 퍼 미터, 자기장의 세기는 암페어 턴 퍼 미터 혹은 암페어 퍼 미터로 할 수도 있고요. 전장의 세기는 볼트 퍼 미터, 자기 저항은 암페어 턴 퍼 웨버, 전속 밀도는 쿨롱 퍼 제곱미터
미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밀도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면적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력은 우리 어떤 시간분의 전력량 혹은 일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W를 어떻게 해요? 시간 T로 나눈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은 우리가 ohm의 법칙에 따라서 VI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은 R분의 V제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제곱 R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I 대신에 R분의 V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V 대신에 IR 집어넣게 되면은 요 뒤에처럼 I제곱 R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될 수 있다고 요 식에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우리는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마력, horsepower라고 하는 것은 746W가 됩니다. 전력량은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가 한 일의 양으로서 이 W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값에다가 곱하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단위로는 줄을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와트 세크도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1kWh는 10의 3승 Wh가 되죠. 킬로는 10의 3승이니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줄로 바꾸게 된다면 10의 3승에다가 3600Wsec 초로하게 되면 1시간은 3600초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3.6 곱하기 10의 6승 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kWh가 몇 줄이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가서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는 것으로서 만약에 문제에서 칼로리로 묻게 된다면 H는 0.24 I제곱 RT 칼로리 즉 0.24 곱하기 전류의 제곱 곱하기 R값 곱하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줄의 법칙을 가지고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력 기구들 즉 뭐 히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물을 끓인다라고 했을 때 효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860p 그 다음에 T 에타 그리고 MCT라고 하는 식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효율이고요. 이쪽 부분은 그 전열기가 가지고 있는 전력, 그 다음에 이것은 시간, 그 다음에 이것은 물의 비열을 뜻하게 되고요. 질량과 비열, M은 질량이고요. C는 비열이고요. 물의 비열은 1입니다. 그리고 T2는 이 온도가 상승한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상승 전의 온도를 계산해서 이것은 온도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온도의 변화량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식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에 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선형 회로망에서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때 전압원은 단락하게 되고 전류원은 개방을 해서 우리가 회로를 분석하게 되죠. 또 측정할 때에는 전압계는 병렬로 접속하고 전류계는 직렬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분류기랑 배율기는 우리가 각각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이 앞에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게 됩니다. 분류기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목적으로 사용돼서 병렬로 접속하게 되고요. 배율기는 전 앞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직렬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휘스턴 브릿지는 PR은 XQ와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휘스턴 브릿지가 마른 목골로 되어 있을 때 이 마른 목골이 각각 나타내는 것이 이쪽이 예를 들어 P, 그 다음에 이쪽이 R, 그 다음에 이쪽이 뭐 Q, 그 다음에 X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 대각선의 곱길이 같아야 우리가 브릿지 평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미지수 x를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양변을 q로 나눠주게 되면 되니까 q분의 pr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지로서는 물구낭산 용액과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아연을 합치게 되면은 구리판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서는 우리가 황산 H2SO4를 사용하고 양극 재료는 PbO2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망간건전지의 양극은 탄소 막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극은 아연 원통으로 되어 있고 전해액은 염화 암모늄 용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두 군데서 있는데 전자유도 법칙과 여기 우리가 전기화학에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패러데이 법칙 나온 것은 전기화학에서 나오는 법칙입니다. 전기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쓰게 되면은 W는 KQ 그리고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이니까 IT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석출되는 양이기 때문에 g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전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작용으로서 크게 두 가지 작용, 분극작용과 국부작용은 예전부터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분극작용은 딱 이름만 보아도 극이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수소기체가 원인이 되어서 분극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이 분리되는 것을 줄이는 재료, 감극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극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전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지의 양극에 수은을 도금하게 됩니다. 축전지 용량은 암페어아워로 나타내요. 암페어아워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암페어아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50암페어를 가지고 몇 시간? 1시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10암페어를 쓰게 된다면 총 5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게 됩니다. 연축전지의 기본은 10A, 알칼리 축전지는 5A 됩니다. 재충전이 불가능한 전지를 우리는 1차 전지라고 해서 여러분 시계에 들어가는 수은 전지라든지 망간 전지 이런 거는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 전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이 가능한 전지는 2차 전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라든지 노트북 배터리 같은 것에서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것은 우리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도선이나 어떤 상태에서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 중에 최대 전류를 뜻하게 됩니다. 여기 어떤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의 허용 전류가 15A라고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가 15A이며 15A보다 더 흘릴 수 있지만 그때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리스터는 이상전압에 대한 회로를 보호할 때 사용하고요. 서미스터는 온도를 보상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제백 효과, 펠티어 효과, 톰슨 효과 등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제백 효과는 어떤 두 금속체를 놓고 다른 온도를 가했을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열전 온도계를 사용할 수 있고 펠티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전자냉장고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톰슨 효과는 도체 막대기의 양끝을 다른 온도로 유지하고 전류를 흘릴 때 발열 또는 흡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전기 기능사에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출제 빈도가 약간 낮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정전 유도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정전 유도는 유도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전기가 유도되는 것으로서 어떤 한 도체가 있는데 그 도체에 이렇게 플러스를 갖다 댔을 때 마이너스는 붙으려고 하고 플러스는 반대로 밀려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전 유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정전 유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딱 막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잘 아시죠? 니코철망입니다. 이것은 강자성체로서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을 뜻하게 됩니다. 이 자성체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로 나누게 되는데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아주 큰 거,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그냥 큰 거,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것으로서 4파이 엡실론 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1, Q2로 표시할 수가 있죠.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로서 이것을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진공 중의 정전기력은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R 제곱분의 Q1, Q2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원래 4파이 엡실론 분의 1인데 이것이 만약에 진공일 때는 이 상수로서 9 곱하기 10의 구승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전기력선은 양에서 음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고 전기력선은 등 전위면과 직교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때 전기력선은 직교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며 도체 내부에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력선의 개수를 나타내는 법칙으로서 우리가 가우스의 정리가 있게 되는데요. 가우스의 정리는 전기력선의 총 개수를 알아낼 수 있는 법칙이고, 자, 이 가우스의 정리는 전기량을 유전율로 나누게 되어서 개수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전 용량은 Q는 CV이고요. 그래서 정전 용량이 얼마나 많은 전기량이 저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C 정전 용량에다가 그 다음에 전압을 곱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C 비례상수가 바로 정전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평판 도체에서 정전 용량은 C는 우리가 L분의 엡실론 A라고 해서 두 개의 평행판이 있을 때 이때 유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이때 둘의 간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이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식이 설명을 하고 있죠. 접도로서 1 마이크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1 나노페럿이라고 할 때 1 나노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 1 피코페럿이라고 할 때 이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행판 도체 전장의 세기는 E는 L분의 V로서 우리가 볼트 퍼 메타,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장의 세기는 더 작아지게 되죠. 전속 밀도는 어떤 면적분에 얼마나 많은 전기량이 있느냐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식 D는 엡실론 E라고 하게 돼서 유전율이 클수록 그 다음에 이 전장의 세기가 셀수록 우리가 더 전속 밀도가 커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덴서 중에서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는 콘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되는데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우리가 직류 회로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탄탈 콘덴서는 극성이 있고 몰드 수지로 봉합되어 있는 거, 세라믹 콘덴서는 티탄산 바륨을 사용하고 유전율이 큰 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바리콘은 베리어블 콘덴서라고 해서 용량을 바꿀 수 있는 콘덴서가 바로 바리콘이 됩니다. 콘덴서를 직렬 접속하는 것은 마치 저항을 병렬 접속하는 식과 같게 풀 수 있죠. 콘덴서 하나 값분의 1 플러스 콘덴서 두 개 값분의 1 플러스 콘덴서 세 개 값분의 1 하고 점점 많아지게 되면 식이 이어지고요. 이 전체 분의 1로 계산하게 되면 콘덴서의 직렬 접속을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저항의 병렬 접속처럼 만약에 두 개일 때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콘덴서의 병렬 접속은 쉽죠. 그냥 저항의 직렬처럼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가게 되고요. 자석에서도 역시 쿨롱의 법칙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4파이 뮤, 엡실론 대신에 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분에 M1, M2를 넣어서 우리가 자극의 세기가 서로 클수록 이 쿨롱의 법칙에 따른 F값도 힘도 더 세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장이 H, 그 다음에 M의 자하가 있을 때 힘의 관계는 F는 MH라서 우리가 자하의 크기와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힘도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자속 밀도와 자기장의 세기는 B는 μH, 우리가 이 투자율이 클수록 더 큰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토크는 T는 MH 사인 세타라고 해서 우리가 이 MH라고 하는 것은 모멘트예요. 우리가 그 자극이 가지고 있는 힘 M과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H를 나타내는 값이 됩니다. 자기회로와 전기회로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 자기회로에서의 힘 F는 기자력, 그 다음에 이거는 권수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저항 곱하기 자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R분의 F가 되게 되고 자기저항은 μS분의 L이 돼요. 이게 이제 전기로 가게 되면요. 기자력은 기전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속은 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회로에서는 자속이 흐르지만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자기에서의 저항이 있다면 전기에서도 당연히 저항이 있게 되죠. 자기회로에서 일종의 투자율이 작용하게 된다면 전기회로에서는 도전율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게 되고, 자속의 밀도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전기에는 전류의 밀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와 자정의 방향을 나타내게 되죠.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바로 이 오른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도선이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h를 알 수 있을 때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4파이 r 제곱분의 그 다음에 i 델타 l 사인 세타인데 이거 외울 때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는 사 제곱 이렇게 한번 외워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 제곱 이렇게 한번 외워보죠. 무한장 직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i, 환상에서일 때는 2파이 r분의 ni, 원형 코일에서는 이 r분의 n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씩 하나 알아두시고 직선으로 갈 때는 갚는 게 없으니까 n을 지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형 코일로 갈 때는 파이만 지우면은 이 식을 우리가 쉽게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력의 크기 F는 BIL 사인 세타가 됩니다. 어떤 두 선,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이렇게 두 선에 똑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즉 왕복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힘 F는 R분의 2 I1, I2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왕복 전류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갈 때랑 올 때랑 전류값이 같겠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I의 제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 E는 마이너스 N, 이거는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방향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N은 여기서 권수가 되는 거고 델타 T, 어떤 시간의 변화분의 그 다음에 델타 파이, 자속의 변화를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얻고 싶다면 권수를 높여주세요. 자속을 높여주세요. 시간을 줄여주세요가 나오게 됩니다. 역시 유도기전력으로서 어떤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은 여기에서 똑같은 식으로서 n이 l로만 바뀌고 그 다음에 phi가 i로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li는 우리가 n phi 이렇게도 식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이제 나왔던 식으로서 Li는 N파이에서 L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I분의 N파이로 이것을 우리가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게 되고요. 상호 인덕턴스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덕턴스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K를 우리가 결합계수라고 하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1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전 결합이라고 하게 되고요. 0일 때는 비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계수 K는 루트 ln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 되고요. 여기서 K가 1이라고 하게 되면 은 완전 결합이니까 분모와 분자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M은 루트 ln L2와 같게 됩니다. 코일의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가동 접속이다, 즉 두 개의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차동 접속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Li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W는 2분의 1 QV인데 이게 Q가 CV이기 때문에 CV 곱하기 V 하게 되면은 CV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각속도를 나타내는 오메가는 2파이 F,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파수를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기는 한 사이클의 변화에 필요한 시간, 이 한 사이클 만들어지는데 몇 초인가 라고 하는 것이 주기고요. 주기는 그래서 당연히 단위가 세크가 되는 것이죠.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단위는 헤르츠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효값 V, 최대값 VM과의 관계는 우리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실효값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을 하게 되면 이것이 0.707 정도 되게 되는데 우리가 최대값에다가 0.707을 곱하게 되면 역시 실효값이 되게 되죠. 그리고 실효값에 여기 1.414, 루트 2가 1.414니까 1.414를 곱하게 되면은 이것은 최대값이 되겠죠. 평균값과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균값은 최대값에다 0.637을 곱하게 되면은 평균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소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전체 임피던스를 만약에 구하게 된다면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을 하게 되면 복소수를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6 플러스 J8이라고 하게 되면은 앞에 6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부고요. 8이라고 하는 것이 허수부인데 이렇게 루트에서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 되고, 자 이것은 루트 100이 되고요. 루트 100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10의 제곱이 되죠.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게 되면 이 값은 10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복소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항 R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인덕턴스만 있다면 이때는 지상회로, 전류가 더 전압보다 늦어지게 되는 지상회로가 되고요. 이때는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라고 해서 XL은 오메가 L, 2파이 FL이 되니까 이때 우리가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은 오메가 L분의 전압 V로 놔야지 전류 I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정전 용량만 있게 된다면 전류가 전압보다 더 앞서게 되는 진상회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용량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 그리고 2파이 FC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메가 CV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V 요 오메가 C분의 1분의 V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번분수 계산하게 되면 그냥 오메가 CV가 되겠죠. RLC가 직렬 합성 임피던스일 때 임피던스는 루트 R제곱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 빼기 용량 리액턴스의 제곱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 있는 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개가 값이 같게 되었을 때는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공진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직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가 최소 여기 다 없어지고 R만 혼자 남게 되니까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최소가 되니까 전류는 최대가 되죠. 병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요. 전류는 바로 최소가 됩니다. 공진 주파수로서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나타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으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는 많이 필요합니다. 비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각각 전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단위가 각각 알아두셔야 돼요. 비상전력은 볼트 암페어, 유효전력은 와트, 무효전력은 바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적인 합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전력의 단위는 와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전력의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률은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나타내고 VI분의 VI 코사인 세타인데 VI 약분되게 되면은 결국 남는 거는 코사인 세타밖에 없게 되죠.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부하와 병렬로 결선하는 것을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라고 부르게 되고요. 역률 계산용 콘덴서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 Q는 코사인 세타 1 개선 이것이 바로 세타 1이 개선 전 역률에 해당하게 되고요. 여기 세타 2라고 하는 거는 개선 후의 역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전 역률 분의 사인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개선 후에 우리가 1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이게 1분의 0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앞만 계산하면 됩니다. RLC 직렬 회로의 역률일 때는 전체 임피던스 성분 중에서 저항 성분이 얼만큼 있냐가 바로 역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식의 근원이 됩니다. 결선 방법으로서 Y결선이 있고 델타 결선이 있는데 Y결선에서는 여러분 전류가 같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생긴 결선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그 값은 같죠. 그리고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더 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성간전압이 30도 이상차가 더 앞선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고요. 델타에서는 전압은 다 같죠. 상전압이랑. 하지만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더 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Y델타 등가 임피던스 변환할 때는 Y에다가 3배를 한 것이 델타와 같게 되고요. 단상교류의 전력은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선풍기를 예를 들면서 V가 220V이다. I가 10이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30이다. 이때 전력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VI 코사인 세타 여러분들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220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30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삼상을 계산할 때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여가지고 선간 전압에 그 다음에 선 전류에 그 다음에 역률에 앞에 루트 3배를 더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력계법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첫 번째 전력계, 두 번째 전력계의 값을 각각 더하면은 우리가 전체 전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비사인파는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고, 기, 직, 고기는 직접 구워 먹어야 맛있죠. 그래서 고기, 직이 바로 비사인파를 나타내고 이러한 수학적 분석을 우리가 풀이의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사인파의 시료값은 루트 그 다음에 여기서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합세 제곱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사인파의 시료값을 나타냅니다. 외형률 얼마나 찌그러졌냐를 나타내는 것은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전고조파의 시료값을 나타내고요.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구형파는 파형률과 그 다음에 파고율이 1이고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파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2020년도 대비하는 전기기능사 필기 요점 정리 전기 이론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본 강의 들으신 후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꾸 반복해서 숙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동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자주 보시면서 용어라든지 내용들을 여러분들 몸에 완전히 익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말로만 많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운전하거나 아니면 운동할 때 틀어 놓으시면서 이렇게 귀에 재미를 주는 요소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